떴어요. 네, 먼저 원하시는 발표하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 다들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기관 세션인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그 사회를 맡은 기관 세션의 사회를 맡은 충북대학교의 이정미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15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 세션은 이제 발표 한 15분 정도로 이제 3분의 발표자가 준비 중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가 이제 A교육지원청의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발표하실 분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발표 주제는 고위공무원 역량 요소에 관한 직급별 인식 차이 분석이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 주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주제의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PDF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남중학교 교사 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A교육지원청의 조직문화 혁신 사례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교육자치 강화 기조 아래 단위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지원청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지원청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2010년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고 10년이 조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도교육청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고 학교 지원보다 지도 감독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어 최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역할 재정립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비도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혁신적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교육지원청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행정기관 조직의 내적 구조와 행정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내적 구조와 행정 절차 및 과정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공유된 가치를 갖고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역량, 태도 등의 요인이 정책 집행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기관 대상 조직 문화가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연구된 문헌도 조직을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진단 연구이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 분석의 틀을 이용해 조직 내 문화 요소를 탐색하는 미시적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거시적 연구는 조직의 표면만 기술하기 쉽고 미시적 연구는 조직 문화 유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내부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육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A교육지원청 조직 문화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한 조직 문화가 지속, 확산, 정착하기 위한 요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혁신시범교육지원청 사업 시 세운 조직 문화 혁신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둘째,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실행을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야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장 이론적 배경은 다음에 세 가지 절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장 교육지원청 조직 및 기능 개편의 주요 추진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후 당시 지역교육청이 본청과 단위학교를 단순히 연결하는 중간 기능과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다양한 지방교육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업무 범위가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여전히 법적으로 학업 교육 행정기관의 위상을 지니며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절 조직문화의 개념과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며 여러 정의를 정리하면 조직문화란 조직 내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가정, 규범, 가치들의 집합체로 구성원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원의 의식 수준이나 인지 반응 속도 등 구성하는 개념과 속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조직의 사기와 성과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신념의 조직 문화를 가진다면 조직 내부의 통일성이 유지되고 문제를 집단으로 합의해 외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행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기업과 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를 분석한 연구들입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행정기관의 조직문화 유형을 분석한 연구와 학교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개편과 같은 가시적 수준의 조직문화 변화는 관료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업무 핑퐁이나 부서 이기주의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의 역량 제고 노력과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A교육지원청의 협력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분석의 주요 초점은 구성원 간 비전 공유,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력의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장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A교육지원청 전현직 근무자 2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CI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질문지는 조직문화 혁신의 추진 배경 및 특징, 사업 추진 성과 한계, 미래 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기간은 2021년 5월에서 10월 사이 8차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집단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은 주로 전사 자료를 하였으며 질문별로 핵심 내용을 도출해서 범주한 뒤에 반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FGI 분석을 통해 최종 도출한 주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각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비전과 가치 형성입니다. 그 촉진 요인은 첫 번째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A교육지원청은 혁신을 위한 비전 수립에 앞서 전 직원 소통회를 개최해서 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담 참여자들은 자신과 타 부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전과 가치 형성의 촉진 요인은 아래로부터의 혁신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오랜 관행이었던 부서 간 칸막이 문화가 전 직원 소통회에서 공론화가 되었고 구성원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관계의 질이 개선된다면 업무 협조가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후 소통과 협업의 문화 구축을 통해서 더 나은 학교 지원이라는 비전이 도출되었는데요. 이것은 의견 수렴 방식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 대한 불안감과 모호한 혁신에 대한 개념은 비전과 가치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혁신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찬반 투표를 통해서 사업 참여 반대를 결정했지만 A교육지원청은 투표가 아닌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저해 요인인 모호한 혁신 개념은 교육지원청은 이미 학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 구성원들이 생각했는데 다시 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자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등 구성원 간 혁신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모호했습니다. 또 사업 선정 이후에 학교 지원을 위해 신설된 전담 조직이 있었는데 일부 구성원 간 전담 조직이 모든 학교 지원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학교 지원이란 학교의 기피 업무를 다 대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역인 소통과 협업의 조직 문화 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요인의 첫 번째로 소통을 중심에 둔 관계의 질 개선 노력을 도출했습니다. A교육지원청은 주간 업무 회의를 주요 업무 회의로 변경해서 부서 간 업무에 대한 공유를 시도했고요. 또 원래 회의는 전 직원 소통 토론회로 변경해서 자유로운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평소 대화가 없던 타 부서 구성원과 소통을 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소통 토론회를 통해서 구성원의 의견이 아래로부터 수렴되어 일부는 실제 추진까지 이어져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통을 통해 토론 문화가 변화한 다른 사례로 조직 개편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은 시도교육청이 주도를 하면서 교육지원청은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A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팀별 협의 후 부서별 협의를 거치는 상향식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지원청 주도의 조직 개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차가 생기는 갈등이 있었지만 구성원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촉진 요인으로 자체적인 협업 시도입니다. 그간의 교육지원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부서 간 업무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교육지원청은 수석팀장 협의체를 신설했고 그 안에서 담당 부서가 모호한 업무의 담당을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석팀장 협의체의 업무 조정 권한과 상관없이 상위 직급의 개입이 있거나 협의체에서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게 됐지만 이제는 의견 제시 방법을 바꾸는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 수석팀장 협의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 담당자도 이러한 과정을 교육지원청 혁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협업 시도 노력으로 부서 배치 조정에 따라 학교 지원기획팀의 배치가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팀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일반직 팀장이 교육과 장학사들의 대화를 듣고 스스로 학교 지원 방법을 찾아낸 경우입니다.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소통과 협업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직 개편을 할 때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요하는 바람에 구성원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조직 개편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느 순간 수석팀장 협의체에서만 주로 논의되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은 구성원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조직 개편의 결과가 수석팀장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어서 기존 하향식 의사소통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면담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교육지원청 주도로 처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반적인 조직 개편의 특성에 따른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소통과 협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참여자 간 관심도 양극화를 도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특성상 인사이동이 빈번해서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구성원은 소통 토론의 참석 자체를 귀찮은 행사로 여기는 등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였고 또 다른 문제로 소통 토론회에서 제시된 강력한 소수의 의견 제안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검증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등을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육 전문직 중심의 교육국과 일반 행정직 중심의 행정국, 이원의 체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른 직종 간 인원과 업무량 차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고 오랜 시간 소통과 협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인 것으로 면담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통과 협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칸막이 관료제 문화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면담 참여자들은 부서 간 업무 칸막이 문화와 업무 핑퐁 현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기존에 없던 업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때마다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식의 업무 전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석팀장 협의체를 결성했지만 교육행정기관의 관료제 문화로 상급자인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석팀장 협의체의 권한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도출된 영역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동아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결과 그 첫 번째 촉진 요인은 적극적인 중간 리더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교육지원청 구성원들은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학교지원기획팀이 주축이 돼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간 리더인 팀장의 리더십이 적극 발휘된 것으로 구성원들은 팀장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혁신을 위한 사업 이전에도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사업 선정 이후 학교 지원이라는 목적 의식을 갖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위주의 운영에서 점차 일반직, 나아가 전문직과 일반직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면담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의 합의된 목적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한 면담 참여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중간 리더와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인식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과 전문직의 인식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의 일부는 일반직이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적인 업무에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일반직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전문직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등 직종 간 갈등은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직, 일반직, 교육 공무 지원 등의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수지만 아직까지 이 직종의 경계를 허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리더의 존재가 필요하고 A교육지원청에서는 주로 팀장이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는 계획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팀장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또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누군가가 모든 것을 맡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인식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5장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A교육지원청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발전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상급기관 지침에 따른 교육지원청 조직 및 기능 개편은 구성원 간 비전과 가치의 공유의 부재로 실패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구성원과 비전과 가치 공유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교육지원청은 바텀업 의견 수렴을 통한 비전과 가치의 공유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가로막는 칸막이 관료제 문화 개선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담 결과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노력이 일회성 친목 관계 형성에 그치거나 구성원의 참여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칸막이 관료제 문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간 혁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교육지원청의 조직문화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 권한을 교육지원청에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구성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 개편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구성원의 입장이 논의되는 공론의 장이 열려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문화 형성 과정에 참여한 구성원이 변화된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전출되고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새로운 전입 직원이 이어졌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비전과 가치의 경험을 공유한 구성원의 일정 기간 근무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진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뭐 토론자 겸 사회자 역할이라고 알고 있어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약 한 5분, 6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약간의 이제 질의나 토론을 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션에 참여하신 다른 참여자들도 혹시 자유롭게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남겨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먼저 이제 약간의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기 전에 발표자 원고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었지만 제가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받은 원고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로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특징을 인식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신 굉장히 의의가 깊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몇 가지 나중에 이게 원고이기 때문에 페이퍼이기 때문에 학술지에 어쨌든 발표하실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원고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요약 부분에 보니까 연구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의 목적은 보니까 인식을 분석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인식을 분석한 것은 방법론이고 인식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규명하고 싶으셨는지가 요약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좀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조직 문화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조직 문화와 또 다른 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조직 개편 이외에 다른 얘기들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석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을 명확하게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조직 문화를 규명한다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능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사실은 연구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 문제에서 첫 번째 연구 문제가 조직 문화 혁신 계획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규명하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가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요인과 저해 요인을 규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연구 문제에 의하면 조직 문화 혁신 계획을 규명하려고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그 과정 안에는 기능 개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언급하신 대로 있잖아요. 그 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석의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연구자의 연구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독자가 조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론에서 보면은 조직 문화를 왜 규명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이 충분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을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인식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연구의 목적은 아닌데, 그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인식 분석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기술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서론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인식 분석을 통해서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서론에서 이제 드러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연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론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식 분석을 조직 문화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조직 문화에 대한 규명이 아닌 조직의 어떤 기능 유형화 이런 쪽의 선행 연구가 굉장히 이제 경도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깊이 있는 조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조직 문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 지금 이제 연구자가 규명한 이제 결론에 제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비전과 공유, 소통, 그 다음에 저해 요인, 촉진 요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사실 서론에서 좀 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역시 이론적인 배경 안에서도 연구자가 어쨌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분석하는 분명히 이론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갑자기 본론에서 이제 그 비전 및 공유, 가치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왜 연구자가 비전 및 공유 가치를 분석의 틀로 삼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면담을 하다 보니 그것이 도출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를 규명할 때 흔히 쓰는 그런 이론적인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에 근거했을 때 그 렌즈를 통해서 바라봤더니 이제 비전과 공유가 부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분석의 어떤 바디 속에 조금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논의가 조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주제 측면에서 이 연구가 조직 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요. 오히려 주제를 혹시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과정에서의 조직 문화 혁신 사례, 이거를 보는, 이렇게 조금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범위를 좁혀서 만약에 이제 연구자의 관점에서 조직 개편과 기능 개편만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적절하게 어쨌든 범위를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문제, 두 가지 연구 문제가 사실은 이 연구의 분석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조금 이제 논리적인 이제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 혁신 계획의 문제점을 지금 규명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맞는지, 지금 보면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그 시범교육청에 조직 그 안에서의 어떤 기능 개편의 변화 과정, 그 가운데서 그 구성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조직 이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연구 문제상에서 조직 문화 혁신 계획 자체를 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부분은 이제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 사회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코멘트 주신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제 연구 문제부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약간 주제 범위를 기능 개편 과정에서의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렇게 한번 범위를 줄여서 한번 다시 한번 서론부터 다시 한번 고쳐서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굉장히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29분의 면담 대상자를 일일이 이제 면담하시고 정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잘 이제 수정 보완이 되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채팅창에는 혹시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요. 플로어에 혹시 거기 참여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네, 다음 발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하실 분은요, 아까 이제 소개해 드린 대로 다음 발표 주제 제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무원 역량 요소에 관한 직급별 인식 차이 분석을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심영기 박사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사님 한 15분 정도로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방연구소 전임연구원 신현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연구 주제는 고위공무원 역량 요소에 관한 직급별 인식 차이 분석입니다. 본 연구는 저희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20년도 수시과제로 진행한 연구의 일부를 발전시킨 연구이고요. 또 일부분은 지난 학예 교육행정학회에서 발표를 해서 또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발전된 연구를 이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차는 잠시만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본 연구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고위 공무원에게 중요한 역량 요소를 토대로 직급별 인식하는 역량 요소별 중요도와 실행도 정도를 탐색을 하고 또 요구되는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에서 달리 인식하는 고위 공무원의 중요한 역량 요소를 파악을 하고요. 또 향후 지방교육 행정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갖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지방교육 행정기관은 공무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지방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위 공무원들은 계층제적 조직 구조 내에서 최상위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부처 내 한 부서의 책임자이거나 소관 정책의 실무 책임자가 되고요.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최종 감독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실행의 핵심 자원인 이러한 고위 공무원의 역량은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뿐만이 아니고 정책 및 행정 시스템이 환경 변화에 다양하게 적응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고위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우선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제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위 공무원 역량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인식은 어떠한가? 두 번째는 고위 공무원 역량 요소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고위 공무원 역량 요소에 대한 직급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과 두 번째는 고위 공무원의 역량입니다.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위 공무원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한국의 어떤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위 공무원단 제도는 계급과 연공 서열에 의한 어떤 경직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구의 어떤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벤치마킹 해서 인사관리 부분의 혁신을 가져온 제도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 공무원단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어떤 곤란성 혹은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있는 그 관리자에게 어떤 그 집단을 행정부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단에 소속된 관리자들은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담당 부서인 실국 단위의 어떤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장차관이나 기관장의 참모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측면에서는 이런 그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정의가 여전히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인사제도가 일반 행정의 제도를 차용하거나 많은 부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그 내용과 또 행정안전부의 그 지방행정기관 고위 공무원 직급 분류를 통해서 본 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실장, 국장 직위에 있는 직위, 즉 3급 이상의 지방 공무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역량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또는 그 힘의 정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역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대체로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여기에는 지식, 태도, 기술 이러한 분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에서 개인 역량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 목록인 직무 역량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경력 단계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떤 중요도라든지 또 필요한 실행도 측면에서 다양하게 직급별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역량을 조직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뛰어난 직무 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과 태도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정의를 따라서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사고, 업무, 관계, 1수준에서는 이렇게 큰 세 가지 영역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 아래 하위 요소로서 역량 요소로서 각각의 이제 사고, 업무, 관계에는 문제 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변화 관리, 고객 만족, 조정 통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본 연구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을 하여서 지방교육 혹은 교육 행정과 관련된 영양 요소로서 교육 역량, 전문적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영양 요소를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는 지방교육 자치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교육 행정에서 지방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양 요소로 이해가 됩니다. 지방교육 자치 역량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증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방교육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교육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역할과 역량이 점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지방교육 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의 역량 요소에 대한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인식을 탐색하는 데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 인식조사는 16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와 또 각 시도교육청의 3급과 4급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응답자는 약 196명으로 모집담 대비 37.4%가 응답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유효한 결과는 155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래 이제 앞서 설정하였던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도, 실행도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역량 요소별 중요도와 현재 실행도의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해서는 보리씨의 요구도 산출 방식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중요도와 실행도 결과 차이를 토대로 각 역량 요소에 대한 요구도를 의미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량 요소별 차이 평균값과 역량 요소의 평균 중요도 값을 곱하는 산식인데요. 따라서 이 보리씨의 공식에 따르면 요구되는 역량 수준으로 이해되는 중요도 값이 높거나 혹은 현재의 역량 수준으로 이해되는 실행도의 값이 낮을수록 보리씨의 개수, 즉 요구도의 값이 이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결과는 직급별로 인식하는 어떤 평균 중요도 수준이 어떤 개수값을 통해서 타 직급 대비 요구도 수준을 비교하는 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분석 결과 부분에서 직급별 역량 요소에 대한 요구 우선 순위에서 어떠한 역량 요소를 직급별로 더 우선시 생각을 하는지 비교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구 문제 3번은 각각의 앞선 연구 문제에 대해서 직급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차이를 기술 통계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문제 첫 번째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공무원 역량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인데요. 보시는 표는 이제 전체 응답자에 대한 전체 평균을 의미를 합니다. 우선 역량별 실행도 결과를 보시면 고위공무원으로서 문제 인식, 조정 통합, 고객 만족, 전략적 사고, 교육 행정, 성과 지향, 변화 관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중요도 측면에서는 전략적 사고, 조정 통합, 문제 인식, 교육 행정, 고객 만족, 성과 지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육 행정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한지 분석을 해보면 전체 역량 요소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 마이너스 0.82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전체적으로 중요도에 비해서 실행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향후 각 역량 요소별로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위공무원 역량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을 직급별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보시는 표는 좌측에서부터 3급과 4, 5급 그리고 6, 7급의
직급별 이제 평균 결과인데요. 우선 역량별 중요도 결과를 직급별로 보시면 상급의 경우에는 문제인식과 전략적 사고가 4.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조정통합과 전문적 교육 행정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행도 측면에서는 조정통합, 전문적 교육 행정, 전략적 사고, 고객 만족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급 공무원이 인식하는 고위 공무원의 그 중요도와 실행도 역량 차이에서는 역량 요소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59의 차이가 발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표인 이제 4급과 5급 공무원이 인식하는 중요도 실행도 인식 수준과 그 차이를 보시면 3급 공무원의 인식 수준과 비슷하게 역량 요소 가운데에서 전략적 사고, 조정 통합, 문제 인식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객 만족, 조정 통합, 문제 인식 순으로 실행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에서는 모든 역량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요. 약 0.77 정도 실행도가 중요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6, 7급의 평균 결과를 보시면 평균 중요도 정도가 4.29, 실행도 정도가 3.24로 나타났고 중요도 측면에서는 조정통합, 문제인식, 전문적 교육 행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행도 측면에서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고객 만족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자꾸 슬라이드를 넘기는데요. 앞서 이 세 가지 이제 직급별 구분한 어떤 그 고위 공무원 역량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의 차이를 종합해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역량 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실행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직급별로 공통되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역량 요소별로 중요도의 수준이 직급에 따라 변화가 없는 가운데에서 실행도 수준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여서 그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급에서 공통되게 전략적 사고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반면에 3급 공무원에게는 문제인식이, 4, 5급과 6, 7급 공무원에게는 조정통합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각 직급별로 차이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의 결과입니다. 고위공무원 역량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리씨의 요구도 개수값이 높을수록 해당 역량 요소가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된 수준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요구도가 가장 높은 역량 요소로는 전략적 사고로 그 개수값이 4.43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행정, 조정 통합, 변화 관리, 문제 인식, 고객 만족, 성과 지향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이 전략적 사고의 경우에는 이 역량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시면 환경 분석, 대안 수립, 효과적 의사 결정 등과 같은 어떤 활동 및 능력을 가리키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그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적으로 각 역량 요소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를 보셨는데요. 이 다음에 보시는 이 표는 이 역량 우선순위가 직급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모든 직급에서 상위 요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전략적 사고는 다른 직급에 비해서 6, 7급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평균적인 중요도에서 보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적 사고의 경우에는 다른 직급에 비해서 6, 7급 공무원에게는 낮은 실행도의 수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6, 7급에서 더 높은 역량 우선순위로 나타나 배경이 있고요.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조정통합과 전문적 교육 행정 또한 6, 7급에서 높은 우선순위의 역량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타 직급의 인식과 비교했을 때 3급 공무원의 요구도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성과 지형이 1.77, 고객 만족 1.83, 조정 통합이 1.90 이와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개수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타 직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또 높게
요구하는 영양 요소로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중요도가 높은 가운데 여전히 실행도와의 차이가 높기 때문에 그 간극이 높기 때문에 요구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고위 공무원 영양 요소 가운데 문제 인식이 3급 공무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행되기에도 어려운 분야라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 요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함과 동시에 시사점을 도출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교육의 어떤 경쟁력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역할을 수행을 하며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어떤 그 책무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교육 행정공무원의 어떤 인적 역량이 중요한 그 결정 요인이 되는데요. 현재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 대상 교육 훈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육의 어떤 정보화와 지방화에 적극 대응을 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의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고위 공무원에게 우선시 요구되는 역량이 전략적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안과 방안 마련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전략적 사고의 어떤 그 구체적인 개념 중에 전략적 사고의 환경 분석, 대안 수립, 효과적인 의사결정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능력 개발을 위해서 고위 공무원에게 필요한 어떤 그 전략적 사고 역량을 개발하는 특화된 구체적인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위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요소별 중요도가 직급별 일치하는 가운데 실행도가 6급과 7급에서 현재 낮은 점은 개별 역량 요소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은 직급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어떤 적합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현재 지방교육 행정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 역량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 방법이나 내용이 제공되기보다는 일반 행정 공무원과 교원과 어떤 동일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한계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행정기관 고위 공무원에게 중요한 어떤 역량 요소와 우선시되는 순위를 고려해서 직급에 적합하고 필요한 방식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현기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발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자의 소임을,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과 아울러서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다른 장소 그 기회에서도 발표를 하셨고 또 이제 피드백을 받으셔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저도 원고를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계가 잘 갖춰진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은 이 고위공무원 역량 개념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한 선행 연구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시고 사실은 따로 이 연구에서 채택한 그러면 그 분석 역량 요소로서의 분석의 틀이 무엇인가라고 명확히 규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제시한 남인주 박수정 그 교수님의 그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의 요소와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역량의 요소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뭐
이렇게 간략화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연구의 주된 목적과 방법이 이 고위공무원의 그 인식의 차이를 보는 것이 물론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이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량 분석의 틀이 타당한가라는 조금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서 어느 정도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그런 분석의 틀을 좀 정당화하고 타당화하는 좀 어떤 흔적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식에 대한 분석을 교육행정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하기도 하지만 또 행정학계에서 이런 분석은 또 많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이제 않았지만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결론에서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3급, 4급, 5급, 6급 뭐 이런 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급별로 다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는 사실은 어떤 직급별 차이를 조금 더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위공무원으로 묶어서 얘기를 좀 하신 것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는 요소가 왜 그런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규명이 있으면 좀 더 흥미로운 좀 역동감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은 3급과 4급과 5, 6급이 5, 6급은 고위공무원이 아니죠. 이 분석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3급, 4급, 5급까지 하셨나요? 설문 대상에는 3급에서 7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고위 공무원이 이제 보인 특성을 이제 보여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굉장히 이 연구 문제 3개를 통해서 이제 입체적인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정말 궁금한 것은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고위 공무원과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좀 해야 된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제 논의 안에서 이제 직급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사고가 어떤 직급에서 특히 부족하니 전략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역량 프로그램, 뭐 이런 식의 조금 언급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읽었을 때 또 이제 봤을 때 가장 이제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문제 인식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전략적 사고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위공무원과 그다음에 일반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의 공무원 간에 사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그런 어떤 지방교육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로 드러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행정학에서 배우는 그런 그거 있잖아요. 프로블럼 메이킹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현상에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고위 관리자, 고위 공무원들한테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규명, 그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연구의 결과에서 그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결론에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언급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종합하자면 결론에 가서 조금 더 직급별 차이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직급별 차이를 좀 드러내면서 대안을 제시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이제 답변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토론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사실 어떻게 더 좋은 이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그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직급별 그리고 지방교육 행정기관에서의 역량과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부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결과 부분에서 다른 어떤 역량 요소에 대한 그리고 직급별 우선시되는 역량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그 시사점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 관련된 이제 고위 공무원,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역량에 대한 논문들을 읽다가 보면서 사실 이 교육 행정 분야에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연구물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저희가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좀 향후 다른 연구들에서 좀 차용될 수 있는 좋은 분석 결과를 시사점을 도출해야 되겠다는 어떤 좀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좀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채팅창에 조금 전에 그 직능원의 박동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자, 1번이 역량 모델링의 경우 고성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주요 기준은 무엇인지, 역량 모델의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드렸던 질문이랑 약간은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두 번째 제안 사항으로는 보르시 요구도와 더 로커스 포커스 모델을 활용하셨다면 연구 결과표에 LF, FM 값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신 연구자이신 것 같은데 전문적인 또 그런 코멘트를 주셨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분면을 필요 수준 평균과 필요 수준이 현재 수준 평균을 축으로 시각화 시켜주셨다면 직관적으로 연구 결과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번 발표자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고상에는 이제 9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이 제시해 주신 그 문제점은 저도 앞으로 이제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틀에서 1분면, 2분면, 4분면이 다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직관적으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여기서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보리시 요구도에서 그 LFFM 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제가 제대로 보리시 요구도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산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제가 좀 차용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한번 그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역량 모델의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하였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실 고성과자를 구분하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고성과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모델의 타당성을 이제 검증하는 거라기보다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고위 공무원의 역량 요소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 연구 목적과 조금 다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구 문제 세 개 자체가 이제 인식의 차이를 어쨌든 규명하는 것이었지만 그 전에 일단 역량 그 분석 요소의 타당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의 연구자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과 조금 이제 약간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시하신 분석의 틀 안에서 제시한 역량 요소들의 타당성의 확보를 이제 질문하신 것 같아서요. 예, 그 부분은 네. 이제 예, 앞으로 이제 논문에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심영기 박사님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재미있는 주제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호텔이라서 어두워가지고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아까 그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이제 오혜근 연구원님이십니다. 그 왕문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나요? 같이 발표 진행할 겁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두 분의 그 왕문혜 선생님, 그 다음에 오혜근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직접 이제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왕원회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입니다. 저는 서론이랑 이론적 배경 발표할 거고요. 이어서 충북대학교 오혜근 선생님이 연구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통과되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 대한 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법 제7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 행정기관에서 매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행정기관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교육 데이터의 가치 및 활용성이 증대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 지방 교육 행정을 통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정보 개방, 공유, 활용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행정 정보 통계 활용 시 전담 부서 없이 해당 부서별로 담당자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일회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관련 시행 계획이 없어서 데이터 기반 지방교육행정의 실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수립한 2021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시, 도, 교육청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의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여 데이터 기반 지방교육 행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 부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안부가 3년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제1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행정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방향, 내용, 예산 일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지방교육행정 관련 개념입니다. 데이터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기반은 정책, 행정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내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기반 지방교육 행정을 정의하면은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교육 정책 수립, 의사 결정을 탈피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에 근거를 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교육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두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교육 분야 데이터의 목록 정비 및 표준화이고, 두 번째는 공동 활용 데이터 발굴, 정비 및 고가치,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이론적 배경 부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우혜근입니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수립한 2021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추진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넷마이너를 활용해서 텍스트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어들에 대한 정제를 실시했습니다. 예컨대 조사와 어미, 띄어쓰기와 공맥을 삭제해서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했고요. 최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다른 단어로 처리하는 단어나 한글과 영어로 다르게 활용하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했습니다. 자치단체명은 삭제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정제를 했고요. 텍스트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빈도수 5개 이상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텍스트 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총 393개의 단어가 나타났고, 이 중에서 빈도를 기준으로 빈도수 5개 이상의 단어를 추출한 결과 총 49개의 단어가 도출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는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구축, 공동, 공공이었고요. 하단의 그림을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입니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는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3개의 분석 결과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분석 결과는 하단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 결과입니다.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 결과 총 5개의 클러스터가 도출이 되었고, 클러스터 G1, G2, G3, G4, G5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수립한 2021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저희가 분석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텍스트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활용, 공동이, 빈도와 연결 중심성이 모두 높은 단어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행정기관이 2021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로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공동으로 안착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또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육부에서 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데이터 기반 지방교육 행정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지방교육 행정기관도 향후에는 해당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 공동 활용의 필요성 하에 상존해 있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 결과 5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었었는데 클러스터 G1과 G5가 중앙에 가깝게 군집을 띠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클러스터 G1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통합, 공공, 시스템, 플랫폼, 허브, 구축과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데이터 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 강화로 명명을 했고요. G5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 양성, 선발, 배치, 직원, 역량, 진단, 강화, 교육과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확충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이 2가지 과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도 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기반 강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민원 처리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만 담고 있을 뿐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의 공동 활용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나이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흡해서 사실상 엑셀 파일을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 강화 측면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확충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담 부서 없이 해당 부서별로 담당자가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교육청 내 모든 직원들이 업무의 데이터 분석 활용을 접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나 담당자, 데이터 관리자에 대한 수준별 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을 선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부서를 신설해서 교육청 자체의 데이터 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클러스터 G2와 G3, G4는 군집이 분산되었는데 특히 클러스터 G4는 중앙성이 높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산 현상을 보였습니다. G4에는 조례, 행정, 개정과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기반 확충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 행정기관이 해당 과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예컨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6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그 근거를 마련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에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에서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교육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시도교육청이 아예 전무했고요. 현행법상 데이터를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그 규율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나 집행이 필요한 사항을 좀 조례에 직접 명시를 하거나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법적으로 고려하는 등 데이터 지방교육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령, 조례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사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 사례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향후 과학적 지방교육 행정 문화를 정착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 그 연구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의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기반 그 행정 활성화 계획, 지방 행정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에 나온 텍스트를 주로 분석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올해 다른 과제를 통해서 이게 지방 행정기관에서 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인 과제로 추진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 그 교육계도 어떻게 좀 발빠르게 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지방교육 지방교육연구소에서 이런 굉장히 그 시의적절한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구의 그 시의적절성에 대해서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멘트인데 저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 분석, 그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네트워크 분석, 뭐 텍스트 분석을 사실은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게 인제 디스크립티브한 인제 분석이잖아요. 그 문헌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분류해 주는 연구인 것이죠. 그 분류한 어떤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시각화한 결과에 따라서 정책 대안을 이제 추출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기술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재현을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그런 네트워크 분석, 그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항상 이 연구라는 것은 분석의 결과와 그것을 토대로 한 인제 그 말하자면 분석의 결과로 도출되는 파인딩과 그 파인딩을 토대로 해서 인제 재현을 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인 이제 연계가 인제 확실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제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디스크립티브한 연구에서는 나중에 분석은 디스크립티브하게 했는데 재현은 사실은 이런 분석 결과보다 훨씬 더 비약된 그런 결론, 재현을 내는 부분들이 쪼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의 분석의 내용은 굉장히 인제 흥미롭게 봤는데 기본적으로 인제 궁금한 것들이 결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현을 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저는 인제 의문이 들었던 게 과연 그러면 지방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이런 계획의 텍스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걸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가? 지방 행정기관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방교육 행정기관도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포착된 내용이 데이터 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 행정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어떤 과제로 이제 도출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도 지방교육 행정기관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이제 문화와 풍토와 여러 가지 조직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인프라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곧바로 이게 시사점을 찾을 수는 있다고는 하나 직접적으로 단언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를 준용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사점을 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좀 한계를 언급해 주는 것은 어떨까? 무조건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언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여건이나 어떤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인제 그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한 분석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께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이 연구만을 분석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맞는가? 재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연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방교육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인제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선제적인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죠.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어떻게 인제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이 연구의 결과에 재현을 쪼끔 더 많이 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 틀을 통해서 도출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사실은 인제 재현을 해야 되고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 논의를 하는 그 정도가 이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규명된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쪼끔 인제 그 수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어떤 이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제 의의가 있다라는 인제 어떤 이 연구에 대한 장점과 아울러서 쪼끔 분석에 터한
분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 연구를 후속 연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분석, 이런 텍스트 분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제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정책의 사실은 이게 추진 계획을 가지고 분석했지만 결국은 추진 계획의 추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간에 이런 이제 추진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저는 이런 디스크립티브한 분석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도별 차이를 볼 수가 조금 한계가 있지만 향후 이 연구들이 계속 축적이 돼 간다면 사실은 시도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또 이런 디스크립티브한 연구가 굉장히 그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정도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그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상에는 아직 다른 이제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채팅창 상에서는 지금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시고 플로어 지금 지방교육연구소 참여 연구원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지난 주제인 것 같아요. 그쵸? 지난 그 이전 세션이 아니라 이런 이전 주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빠뜨렸는데요. 한번 잠깐만 지금 두 분 발표자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이 발표 주제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량 강화의 목적 아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 전 주제인가요? 저희 주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재 주제인가요? 네, 역량 강화의 목적 아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발표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그 모든 구성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그 의도는 구성원들이 역량 교육을 함에 있어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실제 관리자라든지 담당자라든지 데이터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받는 교육 내용이나 아니면은 방법 같은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한 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수준별 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고 하나의 교육을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 하에 모든 구성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은 질문이었고, 네,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활성화될수록 이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향후에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교육 행정에 관한 온갖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지방교육 그 연구소가 이런 이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활발하게 추진하시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발표자들께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상과 같이 3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교육연구소의 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 세션을 마치면서 네, 지방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남인주 교수님의 그 총평과 아울러서 이제 몇 가지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방을 비워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오늘 세 팀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발표가 상당히 체계 있게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정미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아주 귀중한 코멘트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 연구가 보완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세 분의 발표자,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청중들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것으로 기관 세션 발표와,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